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이 석패율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회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크게 일고 있습니다. 꽉 막힌 이 전국 상황,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관련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주 사이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맞불로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어떤 거고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들어야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선거 제도는 1인 2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투표는 지역의 후보한테 투표하고 또 다른 한 표는 이제 정당에 투표해서 이제 정당에 투표한 그 득표율을 가지고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제 나눠주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정당에 투표하는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당과는 다르게 민주당과 그 소수 야당이 연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하면 지금 이제 250대 50, 즉 50석을 이제 나누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 연동형이 도입되면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율과 무관하게 소수 정당한테 더 많은 지분으로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율 산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갖고 또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을 뭐 30%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갖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 즉 한 3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못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적이라고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으니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를 고민한 끝에 그러면 한국당과 별도로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정당을 출마시키면 네. 비례대표만 출마시키면 그 정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갖지 않거든요. 지역구 출마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 비례대표에 투표한 그 득표율을 가지고 엄청난 의석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석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이 30%다라고 하면 한 25석 절반을 가져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뀌는 선거법이 그 어떤 정당 득표율과 그리고 실제 이제 의원수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자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소속 의원들이 없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숫자를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려 보자 이런 발상인 건데 이게 그 실제 뭐 좀 어떻게 뭐 꼼수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좀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매주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지난주에는 뭐 국회 회기 문제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국회를 무한공정 좀 얘기가 나왔었죠. 마비시키시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그 비례한국당이라는 또 카드를 들고 나오셨어요. 오늘 뭐 언론을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대놓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고 좀 굉장히 오만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의를 대놓고 민의에다 대고 뭐 협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좀 보여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선거제 개혁의 근본적인 그 초창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혁을 그 논의하는 배경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우리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즉
득표율과 의석수가 너무 괴리 현상이 심함으로 해서 민의가 국회 의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괴리 현상이 누적돼 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십수년간의 어떤 이런 국민적인 요구 사항들을 좀 개혁을 하자는 건데요. 일단 뭐 각 당의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혁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4+1에서 논의하는 지금 선거제 개혁에 의하면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불리한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4개 정당은 선거법 개혁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향으로 그 선거제가 개혁이 되면은 의석수가 늘어나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죠. 그런데 의석수에서는 불리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십수년간의 어떤 선거제 개혁이라는 그 이 국민적 요구를 요번에 우리가 좀 불리하더라도 한번 풀어보겠다 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정치공학 수준도 아닌 이런 비례한국당 카드 같은 거를 그 내세우는 게 저는 이게 좀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한국당이 이제 실제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선거에 나선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저렇게 이제 유불리가 바뀌게 되는 건데, 자 그럼에도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이 개정안에 본의를 퇴색시킬 수 있는 거고. 분명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묘수가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도표가 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이 도표는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약간 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역구에 15석 비례대표 2석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도 비례대표 의석이 없잖아요. 현재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표기한 건데 실제로 그 연동률 50%의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면 저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가 그 당은 이번에 총선에는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변화가 이 시뮬레이션은 좀 안 맞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91석으로 했을 때 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한 10석 정도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선거법의 그 원래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뒤틀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에 이제 도입이 제한됐지만 지금 현재 50% 연동형부터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50% 연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수에 다수 정당이 오히려 70%를 얻는 그 거대 양당이 오히려 의석수를 30% 갖고 가고 70%의 의석수를 소수 정당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상. 취지가 퇴색됐다 이런 이미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고 거기서도 이미 또 병립형하고 연동형이 막 뒤섞여갖고 어디에도 없는, 이게 뭐 정치학자들이 이런 선거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그 한국당의 비례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꼼수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꼼수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이 그래서 실제 이제 내년 총선에서 또 앞순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을 주는데 뭐 2번까지는 아니어도 3번은 최소한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의원을 꺼주자 뭐 이런 발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좀 뒤로 하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석패율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석패율제 협상이 주말 동안 이렇게 되면 뭐 선거법 개정안 관련 4+1 협상이 좀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득표율과 의석과의 뭐 괴리를 최대한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의도에 맞게 지금 석패율제를 도입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4+1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석패율 제도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논의의 초창기부터 사실 내부에서는 석패율 제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석패율 제도는 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제기를 하셨는데요. 요건 이제 일본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렇죠. 일본이 이제 중대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득표율과 의석수의 어떤 괴리 현상들을 좀 좁히기 위해서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표를 좀 줄이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 장치를 둬서 석패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석패율 논의가 한창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양당 체제였습니다. 양당 체제도 그냥 양당 체제가 아니라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아주 지역주의 정당이 아주 극심하게 이 문제가 됐던 때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영남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전혀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고요. 호남에서는 또 이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계열이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또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 40%, 또 2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런 어떤 민의의 왜곡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석패율 제도가 논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또 우리 정치 환경이 변하면서 석패율 제도를 가지고 과연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 현상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러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석패율은 지금같이 이렇게 다당 체제에서 이렇게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예상치 못하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비례성도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결국에 이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석패율 제도로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완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수도권 1,000표, 2,000표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석패율제 도입을 지금 좀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예. 석패율 제도가 있든 없든 모든 정당은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석패율 제도가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20, 30% 더 내서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각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어떤 자세나 치열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또 논리적인 비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래서 4+1 내에서 이제 검찰 개혁 문제부터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을 뺀 군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먼저 검찰 개혁부터 처리하자면 처리하고 나면 혹시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끼리 이제 계속 협의를 해올 때 그 전에 이제 나경원 대표 있을 때 이제 한국당도 포함해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냈지만 그때도 의제 순위를 선거법을 맨 1순위를 처리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이런 당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먼저 통과시켜 버리면 민주당이 본인들의 유리한 선거법을 유예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청법을 먼저 가자라고 해도 절대로 정의당이 받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우리 김봉준 비서관 얘기한 거에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필드에서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정의당은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면 늘 비례대표를 찍어달라고 요구를 해왔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극소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가능성이 정도나 희박하니까. 당대표 정도.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를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역구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석패율이 도입된다면. 그러니까 석패율이라는 건 결국 가장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것의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이제 구제하는 거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15%든 20%든 10%든 그게 아차하게 떨어지는 퍼센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애석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10%, 15%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주하고 굉장히 뛸 수 있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여론 지지나 여태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저는 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뭐 민주당 이제 수도권 내 의원들의 또 생각은 좀 어떨지가 궁금한데,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대안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석패율제 취지가 처음부터 어떤 지역주의라던가 이런 게 타파라면, 그러니까 수도권을 뭐 제외한 예를 들어서 영호남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만 권역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일본은 석패율제 최소 10% 이상 이제 득표를 해야 석패율제에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그 퍼센트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뭐 이런 어떤 대안 협상 여지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예상되는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석패율 부분은 일단 4개 정당이 그 석패율제를 이번에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좀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 부분을 안 받아야 이번 협상이 될 수 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혁을 당론으로 정하면서요. 이 시작부터 민주당은 이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의석수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됐던 이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지 민의를 잘 수렴될 수 있는 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역에서라도 좀 이 국회에서 합의를 좀 해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선거법 협상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민주당과 야사당이 그 협의한 것만 봐도 현재 선거법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양복 입고 바지는 한복 입고 또 신발은 뭐 고무신 신고 이런 아주 이상한 조합으로 만들어져 갖고 어떤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석패율뿐만 아니라 연동형 병립형 이렇게 버무려져 갖고 이 괴상한 선거법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거는 그 다음 선거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로 어떻게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시기적으로 많이 노선인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번 주를 거치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는 이 4+1에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합의는 이제 석패율제를 뺀 이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네, 과연 뭐 그렇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재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울산에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이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뭐 이어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 한국당이 울산으로 간 이유, 그러니까 그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자,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실체가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은 이제 그 거의 검찰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드러났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송철호 그 울산시장님을 그 당선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면 3가지 공을 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천, 그다음에 예. 공약, 예. 그다음에 공격, 상대에 대한 공격. 이게 근데 공을 들여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청와대가 개입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그 드러났던 것들이 상대에 대한 공격, 즉 하명 수사로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그 공천 받자마자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경찰에 그 첩보를 내리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드러났던 거고, 또 공약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KDI나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산재 모 병원과 관련한 네. 김기현 시장의 그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그 송철호 공약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는 게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까지 지금 그 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적으로 선거를 토탈 기획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청와대였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여론전을 통해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공약 수립 단계 그리고 뭐 그 경쟁자 공약 무산 단계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이게 하나가 되겠고 뭐 다른 하나가 당내 후보로 단독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권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뭐 이기재 위원장님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까지는 제가 뭐 다 인정하고요. 예. 또 그래서 저랑 다른 견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뭐 건건이 말씀하시면서 드러났다 그러시는데 드러난 거는 아니고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어떤 논리적 궤 정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해서 경찰 지금 검찰 이제 수사가 뭐 진행 중이다. 어젠가 그저 이제 뭐 하도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그 여과 없이 보도돼서 동부지검에서 부장범 검사가 직접 뭐 팩트 체크를 해준 것도 있는데요. 명백한 오보라고. 네. 지금 이제 하명 수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이제 유재수 관련된 네. 것도 그렇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상당수가 그 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수사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차분히 판단하면 되는데요. 뭐 제가 그 이 국정 일부에 참여하면서 지켜봤던 거로는 하명 수사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주변의 어떤 수사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가기 전, 그러니까 제보가 내려가기 전달이 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를 수사 담당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수사총 책임자가 이 청와대로부터 자기는 무엇도 받은 바가 없고 그 제보에 대해서도 청와대 출처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팽팽히 어떤 의혹 제기와 실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어디까지 이제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정치의 영역으로 볼 건지 또 어디를 뭐 불법으로 볼 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뭐 알려진 내용 중에서 또 뭐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하니까 사실 속 시원하게 뭐가 아닙니까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얘기가 아니요. 나오는 부분 중에서 어디가 그- 사실과 다르냐. 그때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임동호 그 전 위원장께서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제안을 말씀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오해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동호 위원장도 말을 하지만 뭐 이게 그 아마 민주당 관련된 일만 제가 언론을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네. 그 사이에 그 같은 또래의 여러 그 정치인들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대선 끝나고 대선 때까지도 또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 내가 오사카 총영사 가고 싶다 뭐 이랬던 얘기를 가지고 마치 청와대가 이거를 움직였다고 이렇게 이 의혹을 더 씌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불가능합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이 오사카 총영사는 특임 공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관장이 그 외교부 혁신 차원에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특임 공관장을 좀 넓혀서 어떤 그 이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 자원들을 이제 공관장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요 특임 공관장에 그런 경험이 없는 그냥 뭐 지역에서 당 활동했던 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선임행정관 할 때 그 이 외교부 인사를 제가 담당했어요. 네. 제 상상 속에 그리고 저한테 어떤 내용도 들어온 바가 없는데 갑자기 오사카 총영사하고 그 지방선거하고 연결이 돼서 의혹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저는 검찰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충분한 근거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뭐 짧게 의견 듣고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송병기 그 부시장 수첩에 이미 그 임동호 그 후보를 그 공천에서 경선을 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메모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왔고 그다음에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가 당시 후보가 실제로 2017년부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그 인사와 관련한 제안들을 받았음을 또 인터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정무수석을 만난 거에 대해서 뭐 친소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뭐 한병도 저기 그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청와대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신 분하고 그 울산의 시장을 출마하려는 후보가 만나서 나눈 대화, 그게 뭐 오숙하 총영사를 고배 총영사로 가자,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그걸 사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버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상당히 정황적 증거가 있고, 물론 이제 검찰에서 밝힐 일입니다만,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패배시키는 과정에 공천부터 시작해서 그 하명 수사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그 문제점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에서 이제 속시원히 그것을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공소장이 나올 것이고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공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할게요. 왜냐하면 짧게 해주셔야 짧게 됩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고배 총영사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저는 그거는 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배 총영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임 공관장이 있고 나머지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가는 일반 공관장입니다. 이 일반 공관장이 가는 자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오사카 총영사하고 고배 총영사는 인사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외교부 공무원만 가는 자리예요. 여기를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너 고배로 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수석실 말고는 이 총영사라든지 대사의 어떤 인사 프로세스나 인사 일정에서 청와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오사카를 가고 싶다니까 고배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안했다.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